이제 넌 내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훈장받은 소령입니다. 전역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하고 당신의 온 가족이 납치됩니다. 대전의 조폭 황만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인지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707 특임대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707 특임대 출신 소령 이세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를 받던 대전의 조폭 두목이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매를 잡아갔을 때 그녀는 지원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대의 모든 전력을 그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조폭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가족을 사냥하는 군사 유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보스 황만철은 자신이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부패와 뇌물 공포를 이용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과 부패한 시스템이 이기는 꼴을 참을 수 없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박살 내주십시오.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만이 황만철 같은 범죄자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닌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빛이 훈련실에서 평평하고 차갑게 깔려 있었다. 707 특수 임무대대에서 갓 전역한 이세롬 소령은 풀업 세트를 마쳤다.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대테러 부대의 끊임없는 고강도, 긴장감이 사라진 지금 규율만이 침묵을 몰아내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군복은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그 정신만은 떠나지 않았다. 세롬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살상하도록 훈련된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선택한 삶은 단순했다. 가족을 돌보는 것, 부모님, 대학생 여동생 혜운, 고등학생 남동생 진우, 그들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의 훈장이나 전투 흉터는 대전 집에서 나누던 쉽고 편안한 웃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조용한 규율은 휴대폰에서 울린 거칠고 금속성의 벨소리,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신호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세롬은 얼굴에서 땀을 닦아내며 찌푸린 채 메시지를 열었다. 문자가 아니었다. 실시간 영상 피드였다. 카메라는 흔들리고 있었고 축축하고 때 묻은 콘크리트 방을 비추고 있었다. 단 하나의 거친 천장 조명이 윙윙거리며 길고 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앙에는 녹슨 금속 의자에 거칠게 묶인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어머니의 눈은 세롬이 전에 본 적 없는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엄마, 아빠, 그 소리가 세롬의 목구멍에 걸려 날 것 그대로의 공포와 함께 터져 나왔다. 차갑고 약탈적인 미소를 띤 덩치 큰 남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섰다. 이 자가 바로 개발위원회 회장이라는 가면, 아래 대전의 그림자를 주무르는 깡패 두목 황만철이었다. 황만철은 세롬의 부모가 아닌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이세롬 소령, 전직 707, 인상적인 파일이더군. 황만철이 역겨운 소리를 내며 낄낄거렸다. 당신 아버지는 영웅 놀이를 좋아해 우리의 작은 리베이트 계획을 폭로했지. 아주 골치 아픈 짓이야. 황만철은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뺨을 때렸다. 빠르게 때린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듯 느리고 계산된 동작이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참았다. 위대한 군인인 당신이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요. 황만철은 위협적인 목소리를 담아 말을 이었다.
그는 대포폰을 들어 올렸다. 요구는 간단해. 당신 아버지의 증거 드라이브, 그리고 당신 새롬이 우리에게 넘겨줘야 한다. 24시간 안에 자수해. 그럼 어쩌면 가족은 살 수 있겠지. 거절하면 한 명씩 피 흘리며 죽어가는 걸 보게 될 거야. 영상은 끊어졌다. 훈련실의 침묵은 포효했고, 새롬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새롬은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공포는 차갑고 뜨거운 분노에 빠르게 집어 삼켜졌다. 그들은 협상을 건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그들은 포식자를 깨운 것이다. 그녀의 손은 즉시 움직였다. 수년간 특수부대에서 연마된 본능이 지배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것이 소용없음을 알았다. 아버지의 황만철 부패 폭로는 지역 전체의 공무원 구조가 이미 타락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깊은 연락망으로 곧장 향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회선으로 육군정보국에서 복무 중인 옛 동료, 기술 전문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짧고 전문적이며 치명적으로 진지했다. 가족 납치됨. 대포폰 위치 추적 필요. 긴급 코드명 100호. 6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답장은 단 하나의 비문명적인 지도 좌표와 두 단어의 경고였다. 무장함, 내부 보호. 그 장소는 대전 외곽에 위치한 넓고 넓게 펼쳐진 산업 단지였다. 새롬은 그 지역을 알았다. 겉보기에는 버려졌지만 황만철의 불법 작전 중심지라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내부 보호는 부패한 경찰들이 사설 경비원처럼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박기태와 동급의 인물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 새롬은 운동복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소음을 흡수하고 빛을 반사하지 않는 특수 제작된 검은색 전술복을 입었다. 잠겨있는 금속 상자에서 도구들을 골라냈다. 소음기 장착 권총, 절단 와이어, 전투용 칼, 그리고 저녁 후 소지해서는 안 될 암호화된 군용 무정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군인이 돌아왔다. 적들은 그녀의 가족을 납치했다. 이제 그녀는 전쟁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보안 증거 플래시 드라이브 이미 복사본임을 알고 있는들 잡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미끼였다. 중요한 것은 오직 구출뿐이었다. 그녀는 훈련실에서 녹아내리듯 사라졌고 그녀의 검은색 세단은 침묵하는 그림자처럼 섬뜩한 대전산업 단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시스템이 구출하길 거부한 가족이 있었다. 작전의 첫 단계, 정찰과 침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새롬의 검은색 차량이 해가 완전히 지는 순간 도심에 도착했다. 납치는 끔찍한 꿈 같았지만 차갑고 단단한 지도 좌표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먼저 시스템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대전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진호 형사를 만났다. 그는 수사 책임자였다. 그는 너무나 차분했다. 새롬은 701 출신님을 숨긴 채 자신의 사건을 제시했다. 제 가족이 실종됐어요. 황만철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오 형사는 그저 한숨을 쉬며 뒤로 기댔다. 납치요? 이 선생, 당신 아버지에게 채무 문제가 있습니다. 큰 빚이죠.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여기 파일이 있습니다. 그는 얇은 폴더를 톡톡 쳤다.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다. 그의 미소는 가면이었다. 새롬은 차가운 깨달음을 얻었다. 경찰은 아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감옥의 자물쇠였다. 오진호는 황만철의 도구였다. 시스템 전체가 더러웠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다. 새롬은 경찰서를 떠났다. 그녀는 정신을 미션 모드로 전환하며 산업단지를 향해 곧장 차를 몰았다. 그녀는 1마일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단지는 녹슨 울타리와 값싼 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다. 707 베테랑에게는 농담 같은 방어였다. 그녀는 깊은 그림자 속에서 잉크처럼 움직이며 소리 없이 울타리를 넘었다. 그녀의 군사 정보는 약간 틀렸다. 이곳은 노예 수용소가 아니었다. 내부의 거대한 창고는 조직적인 암시장 허브였다. 남자들은 군용 야간 투시 장비와 자동 소총이 담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황만철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는 불법 무기 밀매업자이자 돈 세탁업자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폭로한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새롬은 별도의 강화된 구역에서 감금 장소를 찾았다. 작고 더러운 창문을 통해 가족을 보았다. 아버지는 지쳐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여동생 혜우는 웅크리고 있었고 남동생 진우는 갇힌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통제하기 쉽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낮은 금속 칸막이에 의해 격리되어 있었다. 2명의 경비원이 진우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해 질문하며 부모님에게 말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새롬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움직였다. 그녀는 작은 환풍구에 화학 스프레이를 뿌려 경비원들을 소리 없이 잠들게 했다. 새롬은 정문 자물쇠를 잘라냈다. 엄마, 아빠. 새롬은 밧줄을 끊기 위해 이미 칼을 꺼낸 채 그들에게 달려갔다. 새롬아, 오지 말았어야지. 아버지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가 어머니의 밧줄을 자르는 바로 그때 창고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왔군. 황 보스님이 말한 대로 소련기 왔어. 오진호 형사였다. 그는 경찰서에 없었다. 그는 이곳 통제실에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감금실의 불이 번쩍 켜졌다.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새롬은 구출이 물 건너갔음을 알았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몇 초뿐이었다. 드라이브, 아빠, 백업 증거 어디에 숨겼어요? 그녀는 마지막 밧줄을 자르며 다급하게 물었다. 선적장 근처 본부 사무실 환기구. 아버지가 헐떡이며 대답했다. 새롬은 남동생에게 강렬한 눈빛을 보냈다. 진우, 엎드려, 엄마, 아빠, 혜은이 막아줘. 무장한 깡패 12명과 몇몇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복도로 쇄도했다. 새롬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용 칼을 던져 선두 깡패를 즉사시켰다. 그녀는 소음기 장착 권총을 뽑아 3발을 빠르게 발사했다. 3명의 깡패가 더 쓰러졌다. 그녀는 통제된 폭력의 회오리였고 유연하고 치명적이었다. 경비원들은 값싼 권총을 가졌지만 그녀는 수년간의 엘리트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왔다. 오 형사는 인터폰으로 소리쳤다. 쏴, 전직 군인을 쏴, 놓치지 마. 새롬은 선택해야 했다. 열린 홀에서 20명의 적과 싸우면서 가족을 보호할 수는 없었다. 증거만이 나중에 그들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금속 문을 쾅 닫고 결정적인 순간 동안 문을 잡고 버텼다. 어깨가 반대편에서 부딪히는 몸의 충격을 흡수했다. 내가 다시 올게. 살아남아. 그녀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지면서 외쳤다. 그녀는 선적장을 향해 달렸다. 총알이 그녀 옆을 쌩 지나갔다. 그녀는 소음 수류탄을 던졌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소음과 혼란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본부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천장 타일을 뜯어내고 정확한 환기구를 찾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한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다. 잠시 후 압도적인 경찰의 총격, 진짜 공식적인 총알, 이 얇은 사무실 벽을 찢었다. 오 형사와 그의 부대가 방을 포위한 것이다. 세롬은 팔에 스친 총상에서 흐르는 피를 무시하고 창문을 깨부쉈다. 그녀는 바깥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다. 사이렌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 커졌다. 세롬이 밤속으로 녹아들기 직전 들은 마지막 소리는 오 형사의 승리감에 찬 외침이었다. 도망쳤어. 하지만 우리가 아직 가족을 잡고 있다. 모든 도로를 봉쇄해. 세롬은 달렸다. 그녀는 황만철의 몰락을 위한 열쇠를 쥐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지옥에 갇혀 있었다. 증거를 얻기 위한 개인적인 대가는 엄청났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세롬은 새벽이 되기 전 서울에 도착했다. 운전하는 내내 속도와 차가운 분노만이 그녀의 정신을 지배했다. 그녀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집중을 주었다. 그녀가 처음 멈춘 곳은 도시의 조용하고 보안이 철저한 구역에 있는 개인 주택이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고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그녀의 친삼촌인 이규석 장군이었다. 그는 국방부의 고위 장교였다. 그녀는 삼촌의 집무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깨어 있었고 이미 빳빳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입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손에 쥔 그녀 소령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세롬아,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세롬은 설명을 건너뛰었다. 그녀는 드라이브를 삼촌의 보안 컴퓨터에 꽂았다. 엄마, 아빠, 혜은이, 진우, 길 모두 황만철에게 납치됐어요. 경찰이 그를 돕고 있어요. 이 장군은 증거가 로딩되는 동안 화면을 지켜보았다. 스프레드 시트, 불법 무기 주문 내역, 그리고 황만철의 대규모 국방 조달 사기 영상 증거들이었다. 리베이트는 삼촌의 부처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장군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단순한 깡패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 전체야. 그가 속삭였다. 삼촌의 힘이 필요해요. 경찰도 검찰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더러워요. 저는 군대가 필요해요. 세롬이 요구했다. 장군은 망설였다. 가족 문제로 자신의 계급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엄청난 위험이었다. 하지만 동생의 폭로와 가족이 겪는 고통의 증거는 너무나 컸다. 좋다. 장군이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열치열이다. 우리는 CID와 특수자산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깨끗하게 처리한다.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세롬의 휴대폰이 황만철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로 울렸다. 새로운 영상 피드였다. 이번에는 그녀의 고등학생 남동생 진우가 방에 혼자 있었다. 복면을 쓴 깡패가 큰 칼을 들고 그 위에 서 있었다. 황만철의 목소리가 잔혹한 기쁨과 함께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똑딱똑딱, 소령. 네가 내 증거를 가져갔으니 나는 내 남동생을 가져간다. 30분 생중계 처형이다. 지금 당장 플래시 드라이브를 내주고 그의 목숨과 바꿔라. 세롬은 날카롭고 강렬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녀는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래할 생각이 없어요. 그저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미끼예요. 세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황만철은 격분했고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필사적인 사람들은 부주의해지기 마련이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세롬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황만철과 거래하지 않아요.
저는 약한 고리, 오진호 형사와 거래할 거예요. 그녀는 장군의 보안 전화를 잡았다. 그녀는 오 형사에게 직접 전화했다. 오진호는 초조하고 불안하게 전화를 받았다. 누구십니까? 새롬은 음성 변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 지휘관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이세롬 소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삼촌 이규석 장군과 함께 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다. 황만철은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국방 사기죄를 오진호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희생시켜 자신을 구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루 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오진호의 숨소리가 가쁘고 얕아졌다. 장군의 이름 배신에 대한 비난, 그것은 황만철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산산조각냈다. 새롬은 공격을 몰아붙였다. 제 삼촌이 당신에게 한 가지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면책과 군사적 보호. 당신은 내 가족을 저에게 넘깁니다. 당신은 황만철의 마지막 은신처를 우리에게 넘깁니다. 그 대가로 장군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플래시 드라이브는 바다에 던져버릴 겁니다. 오 형사는 궁지에 몰렸다. 상사에게 배신당했고 군대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중죄에 직면했다. 그의 생존 본능이 지배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오진호가 말을 더듬었다. 가족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주 은신처는 버려진 조선소입니다. 거래는 오늘 밤에 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군요, 오 형사. 새롬은 가짜 안심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확한 좌표를 보내세요. 우리는 1시간 뒤에 만납니다. 새롬은 전화를 끊었다. 오 형사는 자신이 목숨을 구했다고 믿었다. 현실에서 그는 거짓말에 자신의 보스, 그의 은신처,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팔아넘긴 것이다. 미끼는 던져졌다. 거래 장소는 거대한 버려진 조선소였다. 공기에서는 소금과 녹 냄새가 났다. 몇 개의 병약한 노란색 서치라이트를 제외하고는 어둠이었다. 새롬은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가짜 플래시 드라이브를 손에 들고 있었고 진짜 증거는 서울의 삼촌에게 안전하게 맡겨져 있었다. 오진호 형사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광분한 듯 땀에 젖어 있었다. 그의 뒤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섰다. 4명의 인물이 밖으로 떠밀려 나왔다. 그녀의 부모님, 여동생 혜운, 그리고 남동생 진우였다. 그들은 묶여 있었고 멍들었으며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새롬은 강력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곧 강렬한 집중력으로 대체되었다. 가족입니다, 소령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진호가 가족을 앞으로 밀며 속삭였다. 이제 드라이브를 주세요. 그리고 장군님의 보호를 먼저 그들이 걸어 나오게 하세요. 새롬이 명령했다. 형사가 그들의 묶인 밧줄을 막 자르기 시작했을 때 엔진의 굉금이 주요 인물의 도착을 알렸다. 황만철 보스의 검은색 SUV가 현장으로 빠르게 질주했다. 황만철이 차에서 내렸다. 사악한 웃음이 그의 얼굴을 갈랐다. 그는 큰 샷건을 들고 있었다. 이 바보 같은 오진호, 네가 감히 장군이 너 같은 쥐새끼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냐. 황만철이 비웃으며 겁에 질린 형사에게 샷건을 겨누었다. 네가 졌어, 새로마. 내가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 경찰놈을 죽이고 그리고 내온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새롬은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황만철의 발치에 작은 연막탄을 던졌다. 폭발음은 크지 않았지만 연기는 순식간에 짙어졌다. 그녀는 황만철을 무시하고 가장 가까운 예비 깡패들을 향해 달렸다.
그녀는 미끼였다.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했다. 그녀는 순수한 707 근접 전투 기술을 사용해 첫 3명의 깡패와 교전했다. 목 조르기, 팔 꺾기, 무릎에 대한 빠른 발차기. 그녀는 소용돌이치는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황만철은 분노에 포효했다. 가족은 신경 쓰지 마. 군인을 잡아. 이세롬을 잡아. 총격이 그녀에게 집중되는 바로 그때 하늘 자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 사이로 군용 헬리콥터 세대가 조선소로 강하했다. 로터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고 로터 바람은 먼지와 녹을 폭풍처럼 일으켰다. 황만철이 가진 그 어떤 조명보다 밝은 서치라이트가 지역을 완전히 비추었다. 이게 뭐야? 경찰? 아냐? 황만철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끊어졌다. 헬리콥터는 경찰 소속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수부대 블랙 호크였다. 헬리콥터에서 CID, 군사경찰, 특수부대원들과 전문 군사경찰들이 로프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되었고 마스크를 썼으며 군용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이규석 장군이 작전명 불사조 강하를 개시한 것이다. 꼼짝 마. 손들어. 이곳은 군사작전 구역이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황만철의 부하들은 100명이 넘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했다. 그들은 전직 소령이나 지역 경찰과의 총격전은 예상했지만 전면적인 군사 공격은 아니었다.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그들은 값싼 무기들을 즉시 내던졌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승리를 감상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임무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얼어붙은 가족에게 달려갔다. 오 형사는 군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비를 빌고 있었다. 세롬은 형사를 무시했다. 그녀는 절단 와이어를 사용해 어머니와 남매의 남은 구속구를 빠르게 잘랐다. 움직여 위험 지역을 벗어난다. 세롬은 소음을 뚫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부모님과 여동생을 어두운 구석의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남동생 진우를 붙잡고 함께 끌었다. 가족은 멍하고 부상을 입었지만 안전했다. 완벽한 군사 정밀성으로 움직이는 CID 특수부대원들은 이미 황만철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황만철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2명의 병사가 그를 수갑 채워 제압했다. 세롬은 가족을 이끌고 어두운 조선소를 빠져나갔다. 그녀는 패배한 악당들, 떨어진 무기들, 그리고 웅크리노 형사를 군사 정의의 심판에 맡겼다. 그녀는 20분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녀의 삼촌은 망치를 내리쳤다. 구출은 완료되었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조선소는 이제 고요했다. 이 장군이 이끄는 특공대원들이 황만철의 부하들 마지막까지 확보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세롬은 안전구역에서 보스 황만철이 묵직한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격렬한 불신으로 가득 찬 가면이었다. 장군의 군사정보팀은 증거 드라이브와 오진호 형사의 공포에 질린 자백을 확보했다. 모든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군대와 정부 내의 정직한 부서가 협력했다. 그들은 플래시 드라이브와 오진호의 증언을 이용해 대전의 부패를 완전히 숙청했다. 황만철의 재판은 신속했다. 증거는 너무나 강력했다. 납치, 불법 무기, 대규모 사기. 그는 자신의 돈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판사는 황만철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탈출도 자유도 없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그가 영원히 갇히는 것으로 끝이 났다.
모두를 배신했던 부패 경찰 오진호 형사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역죄와 부패 혐의로 감옥에 보내졌다. 시스템이 스스로의 오점을 먹어치운 것이다. 세롬의 아버지는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다. 그의 이름은 깨끗해졌다. 그는 빚에 시달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범죄를 폭로한 영웅이었다. 이규석 장군은 국방 조달 사기 증거를 이용해 거대한 반부패 물결을 일으켰다. 그는 국방부의 어두운 구석을 청소했다. 이 승리는 엄청났다. 국가의 수십억의 자금을 되찾아 주었고 신뢰를 회복시켰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정부는 세롬에게 막대한 보상금과 공식 훈장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가 받아들인 것은 단 하나, 707 명예의 표창이었다. 이것은 군 가족으로부터 오는 조용한 감사였고 그녀의 부대에서 가장 높은 연계였다. 그녀는 거절한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들여 다른 일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군사 연락망을 이용해 새로운 종류의 임무를 시작했다. 세롬은 비공식적인 사설팀을 설립했다. 그녀는 이 팀을 큰 가족 보호 부대라고 불렀다. 이 팀은 경찰과 법원이 실패한 강력하고 부패한 범죄자들의 희생자들을 찾아 구출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에게는 돈과 네트워크, 그리고 군사 기술이 있었다. 그녀는 법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을 겨냥한 무기였다. 마지막 장면은 그녀의 특수훈련 시설에서 펼쳐졌다. 방은 단순하고 조용하며 견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 규율대로 움직였다. 세롬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는 국경을 보호하거나 외국의 테러리스트와 싸우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가 구하지 못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지극히 개인적이었으며 자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묶여 위협받는 공포 속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무거운 샌드백을 3개 가격했다. 그 충격은 최종적이고 차가운 의도를 담은 성명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가족을 위한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포식자들을 사냥하는 사람이었다.